보람 있으시겠습니다. 잠깐 그 숙제 검사를 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내용을 제가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2층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2층 분들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2분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 덕진공원 수생태 수질 복원 사업 참 고무적인 일이고 예산도 한 330억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인데요. 그 수생태 복원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시애틀의 그 사례 LID라는 특수한 방식인데 이게 그 환경부 관계자들이 쉽게 수용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설득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예산 확보를 하는데 도지사와 시장이 미리 다 작업해 놓은 것을 막판에 장관과 차관에게 전화 한 통 걸어서 예산 반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의정부에서도 크게 몇백억 국비 확보 이렇게 해오는 게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방식입니다. 저는 다르게 했습니다. 도지사의 시장이 만든 것을 가지고서 하는 거는 제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덕진공원 건지산 명사 사업은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을 했고 제가 도의원 때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만든 사업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진 호수의 물을 깨끗이 하지 않는 한 덕진공원의 옛 명성은 절대로 다시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이완 거대한 사업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부를 상대로 2년간 설득했습니다. 저는 장관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차관에게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맨 말단 직원인 사무관을 찾아서 덕진공원이 어떤 역사적인 추억이 어린 장소고 전주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생태 보건 프로젝트가 전 세계 어느 도시도 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끈질기게 설명하고 선택한 끝에 처음에 환경부 담당자는 무슨 이런 사업이 됩니까? 라고 황당한 반응이었지만 저희 끈질기게 설득 끝에 결국은 이 직원이 그 사업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 사업의 지지자가 돼서 위에 국장, 차관, 장관들이 이 사업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일은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이 방식이 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에 그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옆에서 같은 덕진공원 사업하면서 봤는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공무원들하고 끝없는 토론하면서 이 방식이 한국에서는 최초 사례여서 어려웠을 거다. 그 에피소드를 좀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참고로 이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는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본부 의원님의 그 성과 가운데 괄목할 만한 500조 기금본부가 전라북도에 온 금융 트라이앵글의 중심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게 기금본부가 이제 공사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북 이전이 물 건너 간다 이런 말이 지금 대세로 흘러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저희가 저기서 걱정하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인데요. 기금본부가 어떻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전주로 오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미 건물은 짓고 있습니다. 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옆에 400억이 넘는 국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고 지금 현재 반절 정도 지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서울로 뺏어가겠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LH를 뺏긴 그 상처가 아무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기금본부를 뺏기게 된다면 전라북도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남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진 않지만, 남의 것을 뺏진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 내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을 뺏기면 그거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뺏겨서도 안 되고 뺏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해 5월 말까지 제가 보건복지부에 간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새누리당이 법안을 현재 3개 냈습니다만 100개를 내도 저는 그 법안을 선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5월이 지나고 새로 20대 총선이 끝나고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현재 새누리당 160석보다 20석이 많은 180석이 되면 국회 선진화법은 무력화되고 지금은 여야가 의석이 비슷하니까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법안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180석 얻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은 무력화되고 새누리당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단독으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기금본부는 뺏기게 되거나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본부를 지키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이고 이번 선거의 결과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간절하게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죠. 이해하신 분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전라북도는 일자리가 없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나 타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전라북도 출신 서울이나 이런 데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분들은 어떻게 전라북도를 좀 도와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이 도와줍니다.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동료 의원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상대하는 여당 의원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탄소산업법이 1년 반 동안에 표류하다가 산자위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은 산자위 간사인 이적 고창 출신의 부평의 홍영표 의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저하고 작전을 좀 짰습니다. 그 작전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작전인가 궁금하긴 한데요. 이게 누출이 되면은 뭐가 또 작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숙제검사하는 날이니까 제가 직접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본부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실은 뭐랄까 이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분들 여러분들이 다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우리 김성주 의원님 오늘 얘기 들어보면 김성주 의원님이 혼자 다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오늘 제가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사회자가 미리 질문도 귀뜸도 안 해주고 이렇게 막 질문을 해대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이 지고 잘된 것에 대해서는 공을 남한테 넘기는 게 옳은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금본부 전부기장이라는 공약은 제 머릿속에서 나와서 제가 먼저 최초로 제안했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되게 만들었고 문재인 후보 낙선 후에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을 상대로 끈질기게 싸워서 이 법안을 관철시킨 것은 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혼자 했다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항상 전라북도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이 있었고 전라북도 의원들과 전라북도의 모든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는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라북도가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같은 정치자들 책임이 지고 잘된 자기의 공은 도민들한테 넘기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전라북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처음으로 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은 정말 이걸 유치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유치를 하는 분인데요. 전라북도의 미래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공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높게 평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제 질문의 마지막입니다. 원광대 병원 앞에 낡은 정치 한판 붙자. 이벤트 정치에서 사다리 정치, 근육질 정치에서 협치의 정치,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4년 어떻습니까? 실제 해보시니까 후련하게 잘 하신 것 같은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전과자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한 번, 노태우 정권 때 한 번 감옥 갔다 왔습니다. 별이 2개입니다. 흉악범입니다. 제 얼굴은 흉악하다고 써있진 않지만 당시 전두환이나 노태우 정권 입장에서는 정말 말 안 듣는 골치 아픈 대학생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또 제가 현재 전주 덕진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저는 시의원에 나가서 떨어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도의원에서 또 떨어졌고 3번째 힘들게 겨우 턱걸이에서 전라북도 의원이 됐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그 후에 수월하게 할 줄 다시 재선될 줄 알았더니 제가 살고 있는 진북동에서 쫓겨나서 송천동에 와서 도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건 정부도 인정하고 우리 상대방인 새누리당도 인정합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어느 의원은 김성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보배다. 맨날 자기들하고 싸워서 자기들이 손해보지만 그 열정과 진정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지역과 주민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했던 그 노력들도 지금은 가물가물. 솔직히 저도 대단히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흔들리지 않던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요즘은 솔직히 힘듭니다. 왜요? 저희 집안에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에서 정책에 관한 한, 입법에 관한 한, 예산에 관한 한 초선이지만 가장 강한 영향력과 결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의 지도부나 권력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힘듭니다. 욕이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걱정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국민들이 저를 걱정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만나면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저를 격려해 줍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이 주말에 오신 것도 아마 김성주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오신 게 맞으시죠? 근데 저는 상당히 굳셉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던 길을 되돌아서거나 옆길로 센 적이 없습니다. 제 아호가 좌우명이 일지입니다. 한일자, 뜻지자. 한 뜻으로 한 길을 가자.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공격과 회유와 유혹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택해준 김성주를 뽑아서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면서 했던 그 바람, 좋은 나라, 잘 사는 국민,
전라북도 반전시켜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저는 이 자리에서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쳤고요. 그 의자 배열을, 예, 어르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부터 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예, 마이크를. 저는 김영범 협회장님이 계시는 지치장님협회 회원입니다. 의원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저희 같은 서민들은 먹고 살기 진짜 힘듭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들 안 해요. 정치판이 개판이라요. 진짜예요. 뉴스를 안 봐요. 그 정치를 평화적으로 하고 큰 화풍으로 갈 수 있는 비전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의원님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하다 보면 오늘 시간이 주말 이용해서 오신 이것도 가족하고 행복한 오후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각계각층의 질문들을 좀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질문을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젊은이들을 대표해서 김윤권 청년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김윤권 씨 어디 계십니까? 청년.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거기 계시고. 예.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목소리가 없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치에 관심 굉장히 많은데요.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들어서 이런 자리에 못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대표해서 의원님께 드릴 질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당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PPT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이나 노인분들 자살률이 또 제일 높다고 하니까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죄송스러워지긴 합니다. 이 세상을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면 기성세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들 아직 어린 양을 피우고 있다. 너희들 눈이 너무 높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기성세대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 문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지금의 3포, 5포 세대의 이 현실이 미래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신조어 중에 1등을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금수저, 흑수저의 내용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 개인의 능력보다 우선시 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청년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진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중소기업의 임금차가 너무 심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임금과 저임금 속에서 사실 많은 청년들이 정말로 결혼과 출산과 내 집 마련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신 청년 문제 해답은 무엇인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싶어하는 세상은 올 것인지, 정말 작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보람찬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욕심입니다. 꿈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게 청년들의 욕심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듣다 보니까 참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요즘 청년들이 정말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박기수님이 질문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소상공인인데 참
을 중에서도 3급을 정말 팍팍한 전주시에서 장사해서 사는 게 참 힘듭니다. 박기수 씨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아, 예. 말씀해 주시죠. 있습니다. 네, 송천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기수입니다. 전라북도는 또 전주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대기업도 별로 없고 양질의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요. 좀 전에 그 절규한 우리 청년의 모습에서도 봤듯이 또 나이를 먹어서도 40, 50이 되면 기존 업체에서 잘리고 결국 자영업으로 저희가 내몰리게 되는데 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다 보면은 각종 세금 문제도 그렇고 이 준조세 이런 거에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전라북도의 그 자영업자의 비율은 전국 도시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폐업률 또한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서부 신시가지의 또는 혁신도시의 공실률, 건물의 공실률 전국 최고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런 자영업자들 또 중소상인들을 위한 의원님의 생각과 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저희의 그 법인세 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안타깝게 들렸던 송파 세모녀의 건강보험료는 5만 원이지만 전임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2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국민연금이나 또는 건강보험료의 그 부과 체계들 이런 것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건 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훨씬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이군요. 보니까. 박기수 선생님 고맙고요. 질문을 좀 짤막하게 좀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긴 거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질문은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어르신들, 노인들을 대변해서 최종배 어르신께서 말씀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천동에 살고 있는 최종배입니다. 네. 나이는 70세입니다. 예, 의원님의 그 의정보고를 들었는데요. 국회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성과도 있은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말이 좀 길어지지만 송천동에 살다 보니까 덕진공원 명사를 위해서 성경공약을 내세우고 그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셨고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이 원래 계획도 이루어져서 진짜 덕진공원이 한옥마을과 더불어서 전주의 몽소가 되고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신문보도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저같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양로당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양로당이나 경로당에 그동안에 지원했던 냉난방비를 한 번도 배분을 안 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김성주 의원님께서 의정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301억 원이라는 그 냉난방비를 책정하셔서 내래 보내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올 겨울을 좀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대사회를 노예 사회 또 고령 사회로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노인들로 봐서는 아직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를 빼앗아 우리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노인들이나 건강이나 정신연령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노인들이 건전한 문화생활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이 다시 국회에 가시게 되면 이런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대체적으로 좀 기니까 답변은 좀 짧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성을 대변해서 손서연 주부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후동에 사는 손서연입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혹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키울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 그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은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린이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예산조차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혹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총 5분 질문에 대해서 이거를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답변이. 그래서 짤막하게 김성주 의원님의 대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세대 간, 계층 간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는 당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각 사안마다 쉬운 문제들이 아니어서 제가 그냥 짤막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청년 문제,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 문제가 청년들에게 더 쉬워진 거죠. 우리나라처럼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해법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여러 차례 청년들의 더 많은 괜찮은 일자리를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채용을 늘리고 대기업들이 더 많은 신입사원들을 채용할 것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하는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의 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청년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사회에다가 계속 던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은 노인회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때 정치권들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의 해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분발을 오히려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어 대표 손서연 씨가 하신 말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23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0명이 납니다. 하나도 없게 된답니다. 이 국가 존립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남시가 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누구나 성남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산후조리를 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산후조리든 아니면 산후조리에서 하든지 간에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좋은 거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성남시가 하게 되면 모든 시군이 따라가서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가 자기 돈 들여서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권은 요새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만 심각한 저출산을 개인과 가족이 해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출산의 의무만 다 한다면 양육의 의무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심각한 저출산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하고 당선이 됐으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 돈은 국민들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가난한 지자체에다가 떠넘기고 아무 상관도 없는 교육청에게 그 예산을 책임지라고 하면 학교들의 화장실과 교실 바닥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해법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 말씀하신 소상공인의 문제, 저도 소상공인 생활 한 10여 년 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정의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나 시장에서는 자기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차이를 메꿔주는 것은 정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서, 공평하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낸 기업과 개인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감면해주는 정의로운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어서 부족한 부분을 잘 배분하는 것이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대기업에서 세금을 조금 내고 부자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국회 정책과 국회 입법에 영향을 미쳐서 부자들과 대기업과 유리한 법과 정책만을 만들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 맞습니다. 이걸 고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임무냐? 저 같은 정치하는 사람, 야당,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총선에서 야당의 선전을 기대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 불합리한 조세책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소득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 참여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외롭습니다. 고독사 많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외로워서 힘듭니다.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한 차원으로 시작한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고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일입니다. 지금 그 양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 질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개선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기울여 나가실 것입니다. 아마 아까 질문하신 분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아주 훌륭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와 같은 사회 참여를 통해서 만족을 갖게 되고 사회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님보다는 좀 제가 실한 편임에도 장시간 서 있었더니 좀 힘든데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힘듭니다. 솔직하게. 토요일 오후인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쭉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네? 그렇죠. 예. 아까 저 장애인단체 어르신이 아까 질문이 뭐 좀 답답한데. 그건 내가 나중에 네. 마무리 말씀을. 네, 그러시죠. 저분의 질문을 답변해 주시면서 마무리 좀 하고 싶었던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의정보고회를 마무리 짓는 시간인데 마무리 발언을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공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놀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정치가 해답을 내놔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해답을, 중소상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르신들에 대한 해답을, 저출산에 대한 극복 방안을 결국은 정치가 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깨는 무겁습니다.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했지만, 그리고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 사회는 유감스럽게도 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적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축적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남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만 하는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에 해당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그 어떤 힘보다도 다수의 힘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의 열망을 직접 반영한 정당이 집권하고 그들이 구성한 정부가 세워진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불안과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반드시 내놓고 해결을 내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전히 정치는, 정당은, 국회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야는 다음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고 이제는 야당은 그 내부의 주도권 다툼을 놓고 분열해서 2개, 3개의 당이 생길 위험에 빠졌습니다. 저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왜 그럴까? 의문이 갔습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말 속을 모르겠다. 이런 쓰라린 독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기.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세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 잘못을 지적해내고 목소리를 내고 글을 쓰고 누군가에게 이 얘기하고 외친다면 세상은 올바르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바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유권자인 국민들께서도 똑바로 가는 자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자기 이익에 빠져서 거짓과 선동으로 분열을 획책하는 무리들에게는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저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올바로 판단하고 여기 계신 분들,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서 더 좋은 나라, 잘 사는 국민, 전라북도